소리가 조명이 어떻게 꺼지나 이렇게 세로로 꺼지나요? 아 좋네요. 일단 좀 강수 얼굴이 안 보여도 화면이 잘 보여요. 노동자의 철학이라는 밋밋한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철학에서 거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발전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노사정의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죠. 가운데가 당시 노동부 장관이고 그 옆에가 양대노총 위원장이고 그 옆에는 정경련, 경청, 대한상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종류 계급의 대표가 모인 거예요. 노동, 자본, 권력입니다. 나란히 서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제가 대학생들에게 주로 노동 문제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제가 74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안에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거나 딱 한 명 있었어요. 야간 직직하는 수희 아저씨. 우리가 등교할 때 퇴근하시는 분. 지금 학교마다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수십 명씩 있잖아. 수업 시간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지금 한국사의 비정상적 고용 계약이 너무 많아졌다. 비정규직은 가능한 한 정규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면 가족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학생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기업 경영자 학생을 반발합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요. 거기 있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면 그 인건비 부담회사 망할 텐데 뭐 그런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항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화를 좀 더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월급날 될 때마다 얼마나 초조해 힘든지 다 지켜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 학생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월급날 될 때마다 피가 말랐습니다. 나름 조지합니다. 그 학생은. 같은 문제를 입장에 이렇게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일까? 이걸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제 기준에 옳은 생각이란 사회 전체에 유익한 생각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유익한 생각이 아니라 다만 인력을 낮추어서 여기가 이제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모인 곳이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은 자신의 인문학 수준이 거의 유치원생이다. 이런 생각을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게 제 강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글자 큼직큼직하고 주로 그림 많이 나오고 듣다가도 기분 나쁠 정도로 내용이 쉬워요. 지금 우리 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느낌 드실 정도로 굉장히 쉬운 강의입니다. 신라 역사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되게 뭐 김춘추, 김일신, 손덕영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런 학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때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거의 사람씩 필독사였거든요. 박모자 교수입니다. 러시아 태생이지만 법률상 한국인입니다. 귀화했어요. 정말 실력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책도 뭐 수십 권 썼는데 좀 마지막에 나온 책은 저도 같이 참여했던 책이라서 가운데 보면 제 얼굴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흥미세와 한웅국의 얼굴이 보입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립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메일 주고받는데 편지를 받아보면 한글 맞춤법이 대학원생 답안지보다 정확합니다. 러시아 태생 사람입니다. 신라의 이두를 이 사람처럼 자유롭게 입고 쓰는 학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라 그러고 우선 떠오르는 사람이 개박사 박주민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정도 구성원이 모여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다 모른다는 뜻이죠.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레빌레종은 만든 기술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카리스트 박사과정 대학원생에서 레포트들을 보니까 이종의 음향의 신비가 현대의 과학으로 규명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말은 천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현대 제품과 포스코보다 우수한 기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웠으면 샘물을 녹일 때 아이를 잔치로 집어넣었다. 이런 저작가에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카이스트 논문들을 보니까 사람 성분이 없다는 걸 밝혔더라고요. 이미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부 산격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 내용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일까요? 신라는 당시 첨단 산업이 청동주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최고의 경제인 기술자에게는 대박상어치를 부여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제 강의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는 걸 다 글로 보여주는 정말 친절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청각 장애인이 계시다고 해도 수화 통역 전혀 없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다른 나라 역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배세력 중심 역사, 임금 중심의 정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사, 노동 역사를 자세히 공부합니다. 즉 역사 속에서 평범한 다수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재벌 회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존재의 삶이 어떠했을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가 배경인 드라마들을 보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왕이거나 왕족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이거나 사대부들이거나 선배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초기 양반들은 전체 인구의 몇 %쯤이었을까요? 구한말 말고 고려말 조선 초에. 이건 역사를 전공한 분도 잘 모릅니다. 역사 덕후들은 알아요. 스스로 좋아서 공부한 사람들은 학자들을 못 당하잖아요. 대략 한 2%였습니다. 구한말로 갈수록 많아지죠. 나중에 조선이 망할 때쯤 돼서 양반이 더 많아집니다. 2%보다 더 낮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중에 양반은 2명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98%였던 농민, 천민, 상놈, 머슴, 노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르친데 우리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이런 걸 배워요. 다른 나라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노동자의 철학이란 노동자가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나 유복한 상인이나 시골 귀족의 3년차받은 허영심이라든가 말 많은 철학이 아니라 2,500만의 사람들을 7개 지내고 있었던 굶주림과 추위, 괴로움 이런 것들이 프랑스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혁명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세요? 토마스 카일랄의 프랑스 혁명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미제라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가 거기 절절히 나옵니다. 대개 이제 전선 앞에는 저렇게 청년 시민분들이 서 있지만 저 뒤에서 사실 시민국의 주역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 그러면 대개 자유평등 박애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그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데올로기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런 사상은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가 잘 체계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잘 이데올로기로 체계화된 거지 그런 사상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 혁명이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유평등 박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노동자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요구가 그 시대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가는 겁니다. 어느 역사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 대통령 노예방의 아버지이고 남북전쟁 노예방의 동생이다. 저 명제에 왜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제가 경제의 최대 목표는 위헌법을 지키는 것이지 노예를 지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한 명의 노예 해방시키지 않고 이 연방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이거 누가 쓴 글인가요? 링컨이 쓴 글입니다. 남북전쟁 노예 해방과 전혀 관계없는 전쟁이요. 링컨이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노예 해방 약속을 마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아주 미뤘다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북전쟁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링컨이 어린 시절에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노예도 평등한 인간이야 이런 인도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그걸 실현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링컨은 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남북전쟁 당시 미국 북남부 지역의 경제 상황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미국 북부 지역 급속히 공업화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공장이 세워졌고, 그러면 누군가 싼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막대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다른 구성원들도 그 노동자들에게 직지업하고 건축업이죠. 돈도 빌려주고 금융업입니다. 옷도 만들어 팔고 섬유업입니다. 이런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공업경제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러나 남부 지역은 목화를 재배하는 수많은 뇌가 반드시 필요한 농업경제 체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있었을 때 어떤 공약을 정치인들이 제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서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제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남북전쟁은 공업중심 경제체제와 농업중심 경제체라는 이런 상이한 경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빼버리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역사가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왜 링컨이 저런 그냥 가만히 있지 저 표기를 왜 써서 이거 역사에 오적으로 남겼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걸 누구에게 한 얘기를 했습니까? 북부 지역의 농업자본가들이 있잖아요. 농장주들이. 그럼 북부 지역 농업자본가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노예방에 그게 목적은 아니요 이 전쟁에. 그러니까 다 전쟁에 지원하시오. 이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민중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가 사회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역사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 그게 이제 경제사관인데 그걸 다른 말로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사관이 반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는 깡들이 다 무시하고 오로지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아주 천박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런 시대 변화에 사상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란 노동자 대중의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시간을 떠오르는 장면은 제 강의가 이제 얼마나 유치한가 보세요. 주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요건 클라라죠. 그렇지만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2001년도 개막 경기 시구 행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됐다가 귀국해서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친자식 장애인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내 딸을 목조가 죽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잡혀갔습니다. 며칠 뒤 한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는데 나중에 장관도 하신 분입니다. 그 주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장애인 친자식을 살해했으니 이렇게 부러울 수 있는가. 개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칼럼 내용이 틀린 점은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논술 문제 이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만 쓰면 빵점 맞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약간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 내용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아주 창피해 살 수가 없어 한국에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얼마나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기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 모여 있으면 유엔 기준으로 장애인 가정이 한 3가정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왼쪽 여성은 청각 장인 음악가입니다. 이글린 글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초인적인 노력으로 음악가로 성공했습니다. 연주할 때 모습인데 왜 무대에 맨발로 올라갔습니까? 아시죠? 바닥의 진동을 듣기 위해서. 발바닥의 떨림으로 음을 듣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초인적 의지로 성공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거의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방식만 계속 강조하면 저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일은 저렇게 훌륭한 소수의 장애인뿐 아니라 그냥 보통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사회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 굳이 이걸 비교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 명식이 아직까지 없거나 훨씬 늦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물론 이건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이긴 하죠. 네, 개인적 노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즉 사회의 구조를 그렇게 바꾸는 것 역시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편향자를 할까봐 저렇게 중립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활동은 둘 중 어느 쪽에 선택이겠습니까? 오른쪽과 같은 선택인 거예요. 개인의 스펙을 높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 그러잖아요. 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시외버스가 승용차 들이받았는데 작년 7월 달쯤이죠.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그 5인승 승용차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타셨던 분들은 거의 뭐 현장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빗길 졸음운전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사람들이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의 노동시간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요, 출퇴근 시간 빼고 한 2시간 잤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이상하죠, 오히려.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빗길 안전운전, 졸음운전 방지 당연히 강조해야 돼요. 그걸 강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즉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 역시 더욱더 중요한 일이죠. 노동운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기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바로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의 한 간호사가 퇴직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에 활동하는 친구 간호사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야,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가운을 자기 돈으로 사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병원들이 많았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지에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큰 병원에 취업했는데 출근 첫날 한 일이 병원 정문 앞에 있는 옷가게 가서 자기 가운을 자기 신발을 자기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병원 앞에는 옷가게 신발 가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병원 노동점이 생기기 전까지 그런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가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개인의 성실함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사관계 구조가 바뀌어야죠. 국회에서 법이 바뀌든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든지 그래야 바뀝니다. 개인이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자의 철학이란 구조적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전체를 관찰하는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조적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고 제가 냈던 중간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아주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써가는 게 두려워하고 채점 문제도 뭔지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썼어요. 한 학생이 답안지 그림 하나만 덜렁 그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마음이 착해도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선상을 우리가 해결 철학 처음 공부할 때 구조적 모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가 재정 구조가 상당히 취약해졌다고 하설해도 여러분 연봉이 많아지길 바랍니까? 적어지길 바랍니까? 당연히 많아지길 바랍니다. 피고용자 직장인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지식이 경영자 자본가보다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에 곧 자본주의 자체가 이런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숲의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 확장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한 경영자보다 약간 마음이 나쁜 노동자 주장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측면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인품이나 교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체의 조사진입니다. 한쪽은 노동자 간부들, 한쪽은 경영진들입니다. 어느 쪽이 노동자 간부들입니까? 보시기에 왼쪽 사람들입니다. 벌써 외모에서 구별돼요. 되게 오른쪽에 앉은 경영진이 한결 인상이 멀끔합니다. 보면 양쪽의 학력을 평균 내보십시오. 어느 쪽 사람들의 학력이 높은 편이겠습니까? 되게 오른쪽 사람들의 학력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거치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 자본가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썩 내키지 않지만 경영 대상 강의도 가끔 합니다. 강사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강사들이 정말 극진하고 그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대학 교수할 때 삼성에 가서 한 번 강의했는데 거기서 얼마 줬다고 그랬어요? 강사를 500만 원. 근데 그 중에 35만 원만 딱 받아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다행이지. 그 500만 원 다 받았으면 아마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저 같으면 한 100만 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대기업 집단 사장단 대상으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일에 참여했었는데 오전에 강의하고 이제 오후에 세미나가 있는 흔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왔더니 점심도 무슨 한정식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먹죠. 식사 마치고 하니까 용모가 아주 단정한 비서가 상냥하게 말합니다. 양치 안 내드리겠습니다. 양치도 안 내까지 하나. 왜 그랬겠어요? 임원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을 거예요. 대기업 임원들은 엘리베이터도 전용으로 따로 쓰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까 깨끗한 사기 접시에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칫솔같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양치 다 끝날 때까지 비서가 입구에 서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통제합니다. 아, 지금 당장 양치 중이십니다. 제가 그 대우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대우를 태어날 때부터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이죠. 저도 몇 번 겪으니까 바로 적응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변상무 사건, 땅콩 회항 사건은 반드시 발생한다. 특권이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주의입니다. 나중에 그게. 다른 데가 그렇게 안 하면 미워져요. 그 사람들이. 이놈들을 안 하지 그걸. 강사들 극진히 했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보다 정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CEO 대상 강의 정확하게 정시에 시작합니다. 강의장에 들어오죠.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앉습니다. 노동자 강의는 되게 정시에 시작할 때가 거의 없어요. 제 시간에 안 옵니다. 조합원들이. 강의장에 들어오죠. 저 뒤부터 앉습니다. 지금 이게 한 자동차에서 노동자 앞에 한번왔습니다. 기둥비가 만담이죠. 그 금속노조가 이렇습니다. 사무직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업장에서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사무기업 마찬가지죠. 강의장 분이 어느 쪽에 정숙하겠습니까? 기득권자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경영자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다. 전화벨 소리 안 울려요. 노동조합 강의는 안 그러면 이상하죠. 계속 들락날락거리지 전화벨 소리 계속 울리지만 카톡 계속 울려도 안 끄지. 막 스마트폰 꺼내서 아예 딴짓한 사람도 있지. 별로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와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래 사회운동은 머리 숫자나 버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집행과 생각이 달라도 그 집회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0만 개의 촛불에 불과해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 와 있는 사람과 그 시간에 그냥 집에 편히 있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의 선택입니다. 이건 제가 그분이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이따가 늦게 오는 분이 계시면 미안한 그 표정인가 보세요. 별로 안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와주신 게 고맙죠. 여기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약자들, 피고용자, 직장인 노동자들의 정말 예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사회적 강자, 병영자, 자본가들의 교양 있는 모습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한 개념이 노동상권이에요. 왜 노동상권이 여기서 튀어나올까? 그건 다른 분이 이제 하시니까 저는 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헌법이 보장한 3가지 원리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김재동 씨랑 같이 전국 5대 도시 순회 강연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금융노조 산하 한 지구은행 노조가 이제 기획한 건데 그 한 도시의 은행이 지점이 수십 개씩 있잖아요. 주말 저녁에 이제 학교 강당이나 무슨 극장 이런 데 빌려서 이게 이제 노동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은행원들한테 주말 저녁에 가족 강의 와서 교육하니까 들어라. 그럼 몇 명 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 그때 김재동 씨한테 연락을 해본 거예요. 이 같이 해보겠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큰 돈 받지 않고. 물론 그 사람에게 큰 돈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엄청 큰 돈이죠. 돈이 있는 노조니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 돈을 이런 데 썼다는 게 얼마나 좀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봤어요, 작년에. 근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랑 해볼까 막 또 준비 중이라는데, 물론 조합원들은 김재동 씨 보러 오는 거예요, 거기. 김재동 씨 때문에. 근데 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노조가 버린 거죠. 근데 김재동 씨가 정말 노동상권을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면요. 야 모여봐. 이게 단결권이에요. 야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좀 사장한테.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 둘러엎자.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굉장히 살벌한 권리예요. 근데 왜 전 세계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권리를 어찌 막대먹은 권리를 영역력에게 보장하지 않고 왜 노동자에게 보장했을까요? 야 저렇게 설명할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제가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이제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인데 동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올까 모르겠네요. 테드에 올랐던 동영상. So what we did is we put 2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And there's a very simple task that they need to do. And if you give both of them cucumber for the task, the 2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do this 25 times in a row.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my opinion, but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Now if you give the partner grapes, the food preferences of my capuchin monkeys correspond exactly with the prices in the supermarket.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it's a far better food. The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we did. Recently we videotaped it with new monkeys who had never done the task, thinking that maybe they would have a stronger reaction, and that turned out to b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s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we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네, 이게 테드에 올라온 15분짜리 영상을 제가 뒤에 한 2, 3분만 딱 이렇게 코딩한 건데요. 더 보고 싶으면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숭이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비정규직인 거예요. 똑같은 노동을 하고 차별을 받는. So what do we do? 네, 오이 조각을 받은 원숭이는 우리 땅을 내팽개치거나 우리 밟고 내던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이라도 먹어야 그만큼 이긴 거잖아요.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순회가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불평등에 저항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노동자 간부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객체인 거예요. 노동자 간부 맡으면 불이바닥을 많이 알면서 누구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습 경험을 차단한 채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사육하는 계속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학자들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불평등에 대한 저항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진화되어 온 본능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학습 과정이 전혀 없어도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을 거부하는 DNA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불평등을 거부하는 유전인자가 형성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학자가 아니어도 우리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진화 과정 속에서 불평등을 거부하는 DNA가 형성이 됐을까? 그런 행동의 구성은 전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예를 들면 냉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제한된 먹이를 최대한 골고루 나눠옴으로써 최대 다수의 건강한 새끼를 낳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지? 아, 누가 검색해서 표식도 뭐라고 했어. 네, 원래 우리 교육은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구성은 전체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성과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잘 정리한 학자가 있었고 그 수학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존 대시라 수학계 내시균형 이론이 그겁니다. 한국에서 내시균 이론 가르치는 교수들은 죄수의 딜레마 설명하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사실은 원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 교육에 넣었다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뺐어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왼쪽은 세렝게티 초원에서 대이동하는 그때죠. 저렇게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할 때 공동체 그 구성원들 중에서 약한 개체를 챙기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었거나 다리를 다친 동료가 악어밥이나 사자밥이 되는 동안 나머지 강한 형질이 빨리 살아남는 이게 적자 승리의 논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쪽은 용인 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동의 모습인데 6학년 학생들입니다. 근데 장애인 학생이 짝이 반의 다른 모든 친구들과 원래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 장애인 친구들이 마지막 운동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5년 동안 달리기 시합 꼴찌만 했으니까. 그래서 운동회 열렸고 달리기 시합이 열렸는데 60m 달리기였다 그랬어요. 근데 막 달려가는 학생이 중간에 서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손을 잡고 5명이 모두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폭풍 감동의 운동회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되기도 했는데 인간이 지금처럼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사자와 싸워서 악어와 싸워서 개인적으로 이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이 짐승들이 볼 때 인간은 다 엑스맨 아니면 뮤턴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약한 존재를 배려한 유전자 가장 강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성과들도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충실한 선택이고 모든 차별은 철폐되는 것이 사회 전체 유익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요, 그 비정규직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에 유익하다.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복지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만 유익한 게 아니라 거기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회 구성에 결과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걸 데이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죠.
경제학은 경제 현상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고 수학은 수학의 수열이 다른 학문입니다. 대부분의 학문은 그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학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한자 뜻을 풀이해봐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철학은 동양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필라소피라는 단어를 한자로 만들 때 가장 흡사한 발음으로 만든 주어가 이제 철학이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철학 저 단어를 중국어로 발음할 때 필라소피와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옛날 선조들이 살던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과 썩 어울리는 글자가 하나 있었으니 뭡니까? 후젓한 곳을 지나갈 때 다가와서 혹시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글자입니다. 그런데 도라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아주 갈짓자 걸음으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형 문자니까. 즉 철학이란 깊은 산속을 혼자 깨닫는 싱그러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발로 땅을 딛고 걸으면서 그 실천을 깨닫는 것이라는 의미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동자 철학의 출발입니다. 이건 아마 박준성 선생이 역사 강의할 때도 거의 마지막쯤에 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봉스님 다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1000번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행함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의 철학이라는 실천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왜 실천이 중요한가? 동집법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면 노동자의 철학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몇 가지 원칙 기반해서 한국사의 노동 문제를 좀 바로 이해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의 메인이에요. 지금까지 예고편이었습니다. 노조 가입 권현 대통령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두 번쯤 본 기사일 텐데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I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 join a union. 좀 자막이 작고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 정도는 다 알아듣는다면서요. 미국 대통령이 나라면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이 뒤에 굉장히 길게 설명해. 여기서 제가 끊었는데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미국 예를 들 때는 미국이 좋은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 가장 부족한 취약한 선진국이 미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만큼도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프랑스 영화잖아요. 줄리 델피가 출연 감독을 맡았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딸이 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딸 간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Vous en avez mis depuis que c'est arrivé à 9h? Ah oui, mais écoutez,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Quoi?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네, 노동자 파워를 기에 맡겼다고 불평하는 딸에게 엄마 애단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미국이 아니야라고 말하잖아요.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건 천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이 유럽 사람들의 대중적 정서입니다. 대중적이라고 이야기하려면 70-80%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한국사의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무시당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 보수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조차 가르치는 거 우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또 있지만 기하자 공장의 고3 학생이 실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 58시간 근무했습니다. 지금 실습생들은 피트협약서에 따라서 주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35시간. 그런데 58시간 근무했습니다. 한 달간 추가 근무를 100시간 했습니다. 뇌출로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기숙사를 나섰는데 갑자기 쓰러진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2년이 넘도록 의식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뒷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전주 지역 여고생이 디플러스에 실상담 나갔다가 또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객 욕을 험한 욕을 많이 들었으면.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바로 이 사건을 다뤘을 때 바로 이 학생입니다. 그 기아차에서 쓰러져 학생 소식이 잠깐 나왔습니다. 6년째 병실에 누워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회사가 잘못했죠.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에서 노동 문제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학생이었다가 노동자로 존재가 바뀌고 나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을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노동자를 제대로 가르치자 주장하고 있고, 왕년 서울시 교육감 되자마자 노동교육하겠습니다. 이것부터 강조했습니다. 그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착오적 인형교육하겠다는 거냐. 이건 당시 한나라당 경청교총의 의견입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해라까지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학교 노동교육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극단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쪽은 절대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느 쪽에 생각이 온 걸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자기 입맛에 맞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다른 나라들의 학교에서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정부 산하 기관의 프로젝트였고 보고서 부피는 400쪽이 넘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보고서니까 무려 14년 전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 보고서를 대학원 수업할 때 교재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저도야 전역을 안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절대 이런 데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정부가 그나마 이런 거라도 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릴 때부터 노동교육을 아주 철저히 실시합니다. 네, 독일의 초등학생들입니다. 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아까 본 여러분 실제 활동 속에 비슷한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아까 본 사진입니다. 단체 교섭이죠. 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사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처럼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또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자라죠.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감독 역할을 신청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역할만 하는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직접 독일 가서 보건 교사들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반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감독 역할을 신청했답니다.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부모의 회사를 경영하게 될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한국 교사가 독일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은 내내 수업을 6번이나 합니까? 독일 교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교섭이 한 번에 끝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독일 교과서 중에서 한 페이지 일부만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섭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편지를 요서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라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습을 작성한다. 이게 교과서의 일부예요. 이런 내용까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아마 한국의 부모들이 볼 땐 좀 걱정될 겁니다. 학교에서 데모하는 기술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노사관계란 현대사회에서 가족관계와 더불어 인간이 자기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며 민주주의 공동결정의 장이다. 이게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맞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많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노사관계가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죠. 프랑스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사회과목 교과서의 약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그 점수에 관한 내용으로 처해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우린 그러한 생각이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자본과 노동이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닫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 폐쇄에 맞서는 노동자, 이 사례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완 설명해 보시오. 이게 프랑스
학교 교과서 나온 문제예요. 아마 한국의 대학생들은 문제의 뜻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파업을 여러 번 해본 노동자 간부이거나 공인노무사이거나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변호사 중에도 노동법 따로 공부한 변호사가 돼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중학생들의 필수교양 지식이 해당하는데 이 교육자는 프랑스의 공영교육방송이 우리로 치면 EBS 같은 방송에서 10살 아동이 노조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설명해주는 교육자료인데 우리가 10살로 가정하고 잠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수준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s Français sont alors partagés. Ils soutiennent souvent les causes que défendent les syndicats. Ils sont aussi parfois critiques, car ces grèves les empêchent de se déplacer ou de travailler. Mais san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한국의 10살 아동이 이 정도를 배울 수 있는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생이 돼도 배울 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 이해가는 삶을 전부 생각했는데 한국처럼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정말 철저히 가르칩니다. 제 후배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몇 년 살다 왔습니다. 자녀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생 학부모를 몇 년 한 거죠. 근데 교장 선생이 학교에서 공문을 보냈더래요. 교사 노조가 파업을 할 예정이니까 몇 월 며칠부터 또 학교 보내지 마시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으니까 보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공문이 왔더랍니다. 이게 캐나다 교사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와서 교사 파업을 지지한 집회를 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부모가 캐나다 중학생이 물어봤습니다. 교사가 파업하면 학생은 수업을 못하는데 왜 학생이 교사 파업을 지지하냐? 캐나다 중학생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캐나다도 이 정도 가르쳐요. 유럽이 아니라 캐나다도. 작년 함부르크의 G20 정상회담 열렸을 때 반대 시위가 가격화됐다는 기사인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세계 활동가와 환경주의자, 무역자, 학생 등이 시위에 예고했다는 건데 여러분 무역조합이 G20 정상에 반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각 나라 정상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무역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정상적 G20인데 제가 이날 이 기사 보고 페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기사 무역조합은 트레이드 유니언 노조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기자가 한 번도 노동조합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어권에서 노동자 명문 표기가 트레이드 유니언이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 기자뿐이랬어요. 이걸 데스크가 다 통과해서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냥 최근에 인터넷판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노동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언론인이 되고 정치인 되고 이러는 건데 노동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습득을 해요. 이렇게.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한국세 노동자 대신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건 많이 보신 얘기일 텐데 수배전단입니다. 인상책이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폭으로 표기합니다. 마음 이상하게 생겼다는 뜻을 그렇게 표기하죠. 되게 잘할 때 부모님들께 한두 번쯤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 노동자들의 다른 나라 다녀보면 워커에 대해 이런 정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노동자의 영문 표기는 워커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다른 사회에서는 상당히 직책이 높아도 그냥 자신은 워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사전 한번 검색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설명이 짧고 간단합니다. 노동자 복잡하고 자세합니다.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노동자란 단어의 설명 속에 부정적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현대 산업사의 피고용자 직장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 임금 생활자를 표현한 정확한 용어는 노동자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존재했어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23번 나옵니다. 그냥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다 근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근로자 이 단어가 기록상 사라집니다. 이런 고용 피고용 관계 속에서 임금을 받으면 일하는 계급이 형성된 다음부터는 그 일을 노동이라고 불렀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계급은 노동자로 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기말 시험 답안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위원 등이 다 노동자이다.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한국이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의 근로자라고 호칭도 있는 게 신기하다. 한자를 쓰는 나라 중국에 태어난 청년이 중국에서 20몇 년 사는 동안 근로자 이 단어를 못 봤다는 뜻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를 혐오하는 사회는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권 나라가 달력에 월일 노동조를 표기합니다.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뭐라고 표기합니까? 근로자 날로 표기합니다. 이 달력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모든 법률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준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근로기준법 아니고 노동기준법이고 근로계약 아니고 노동계약이고 근로자 날이 아니고 노동절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가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러면 상당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서기관급 이상쯤 되겠죠. 그런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대사 정도도 노동자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을 대표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핀란드는 교원, 노조,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도 정규직에 가입합니다. 영국엔 교장, 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교장이 자기 노동자로 생각해요. 경찰 노동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집회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걱정부터 하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 아니 경찰까지 노조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